여러분 평범한 자연의 숲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무들이 막 크기도 제각각이고 무작위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난 그런 울창한 풍경을 기대하실 겁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숲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숲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수만 그루의 나무가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마치 자를 대고 그린 듯한 기하학적 격자 무늬로 심겨 있는 겁니다. 아, 완전히 인공적인 패턴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기가 막히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정교하게 조경을 했다고 생각하죠.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무작위성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완벽한 질서와 패턴, 그게 바로 인위적인 개입의 증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통계라는 데이터의 숲인데 통계학의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늘의 집중 탐구가 더욱 흥미진진한 겁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자료는 선거 데이터 안에서 발견된 극단적인 통계적 이상현상과 구조적 왜곡을 다루는 매우 치밀한 분석 자료입니다. 보통 숫자나 통계라고 하면 이제 머리부터 아프실 수 있지만 엄청 지루할 것 같죠, 사실. 네, 하지만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데이터의 흐름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미스터리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중 탐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통계적 근거들이 정확히 어떤 현상을 지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의도적 개입을 시사하는지를 자료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그 유명한 종로구의 Z값, Z밸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선거 사기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단순히 특정 한 지역의 Z값에만 의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와 사전 선거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Z값이 무려 49.3입니다. 게다가 총 득표율과 사전 선거 차이의 Z값도 30이 넘어요. 잠깐만요. 49.3이요? 통계학에서 Z값이 3 정도만 나와도 엄청 희귀한 확률이잖아요. 동전을 던졌는데 막 수천 번 연속으로 앞면만 나오는 수준의 현실적인 불가능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Z값이 49.3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건 사전선거라는 거대한 대규모 샘플이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그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대규모 샘플이 대표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 안에 어떤 구조적 왜곡 요인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어떤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하죠. 이 엄청난 수치 때문에 대중의 이목이 확 쏠렸지만 자료가 말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통계학의 기본인 대수의 법칙 아시죠? 년 선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딱히 사전선거에만 이런 지제값의 극단적 차이가 몰려야 할 아무런 구조적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 한 곳, 이미 좌파 성향이 강력한 전라도 지역만 제외하고요. 잠깐만요. 표본이 커지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정적으로 나와야 하는 게 대수의 법칙인데 왜 한 선거에서 특정 지역만 법칙이 성립하고 나머지는 붕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료가 지적하는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수의 법칙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통계적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아예 붕괴 수준으로 무너졌죠. 와, 붕괴 수준이요? 네, 이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기존의 내러티브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다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한 선거에서 특정 지역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건 심각한 내적 비일관성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바로 서울 지역의 데이터입니다. 박스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다면서요. 네,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격차가 10에서 13%라는 아주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강남구, 서초구 같은 곳이랑 노원구, 도봉구 같은 곳은 인구 구성도 다르고 지지 정당도 완전히 다릅니다.
동대 특성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일 투표 결과를 보면 그 특성을 반영해서 아주 랜덤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서 사전 투표 데이터만 더해지면 일정한 비율의 박스권 격차가 나타납니다. 아, 그럴까 마치 서로 다른 재료로 요리를 했는데 모든 접시의 칼로리가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온 것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이뤄낼 수 없죠. 게다가 한 지역구 안에서 동네별로 쪼개봐도 똑같습니다. 당일 투표는 동별로 랜덤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전 선거는 동별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이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요. 직선이요? 들쭉날쭉해야 정상인데. 네, 이 역시 사전 선거가 동네 특성을 무시한 구조적 왜곡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사전선거를 원래 많이 해서 우위가 나오는 거다. 이런 방어 논리요. 자료는 이걸 어떻게 반박하나요? 자료는 그들의 주장이 스스로 모순된다는 걸 실제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진보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진보층이 적은 지역일수록 사전선거 득표율이 극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헐, 오히려 반대네요. 내러티브가 실제 현상이랑 아예 안 맞네요. 네, 기각되는 설명이죠. 인구 통계학적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더니 실제 선관위 데이터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이 사전투표를 제일 많이 한 걸로 나오니까 말을 바꿨죠. 네, 이번엔 노년층이 진보화되었다고 끼워 맞추기를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후 정당화, 애드혹 설명이죠. 진짜 사실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선거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군소정당 데이터랑 비교한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맞습니다. 진보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면 다른 군소 진보 정당들도 똑같이 표가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당일 투표보다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요. 군소 정당은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샘플이 가장 큰 민주당만 법칙이 아예 무너집니다. 샘플이 클수록 법칙이 맞아야 하는데 거꾸로 된 거네요. 대선 데이터도 똑같죠. 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와 다른 군소 후보는 법칙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보다 샘플이 5, 6배나 더 큰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통계적 일관성이 아예 없는 거죠. 자, 이 샘플 크기 문제에 있어서 자료가 짚어낸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로구 사례를 다시 봐야 하는데요. 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 비교한 부분이죠. 2020년 종로구 사전투표 참가자가 2016년 대비 2.78배 증가했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작은 샘플에선 잘 성립하던 법칙이 샘플이 2.78배나 커진 2020년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건 단순히 투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득표율이 올라간 게 아니면요? 투표자 수가 2.78배 늘어나는 동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정확히 2.74배 증가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떻게 양당 간의 그 격차가 투표자 수 증가율이랑 거의 1대1 비율로 똑같이 늘어날 수 있죠? 사람들이 투표장 가면서 격차를 저 비율로 맞추자고 작당 모의를 한 것도 아닐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일부러 격차를 만들기 위해 선거인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면 자연적으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정교하게 맞춰진 인위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로 나오나요? 자료의 타임라인을 보면 2016년엔 이 현상이 재외국민 투표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2020년에 사전선거 전체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이런 경향성이 유지되는 걸 넘어서 더 심각하게 편향되어 나타나죠. 와, 어떻게 한 선거에서 그것도 통계 법칙을 다 무시한 이런 이상 현상들이 한 정당에만 유리하게 막 곱석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그것도 연속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명을 스스로에게 들이대면 그들의 내러티브야말로 진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게 자료의 핵심 지적입니다. 네, 명확하네요. 그럼 해외 사례를 들고 오는 건 어떤가요? 막 프랑스나 독일 사례를 들면서 한국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주장들 있잖아요. 자료는 그걸 전형적인 체리피킹이자 비교 불가의 오류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는 재외국민이 사는 지역을 아예 11개의 별개 선거구로 분리합니다. 아, 본국이랑 아예 따로 뽑는 건가요? 네, 본국 지역구랑 후보도 다르고 아젠다도 다릅니다. 그냥 독립된 지역 개념이에요.
게다가 투표율도 22%로 엄청 낮아서 투표 적극층만 참여하고 주로 주변 이웃 국가로 이주한다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있어서 이중선택 편향이 발생합니다. 한국처럼 본국 후보를 그대로 찍는 거랑은 아예 맥락이 다르네요.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도 사전투표 Z값이 높다고들 하잖아요. 독일 사전투표는 100% 우편 투표입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가 확고해요. 우파 지지율이 높은 동독 지역 주민들은 우편 투표를 거의 안 합니다. 또 남성들의 우파 쏠림 현상도 뚜렷하고요. 아, 그러니까 지역이랑 성별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두 변수를 통제하고 통계를 돌리면 차이가 없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사전투표소 접근성이 본투표랑 완전히 똑같고 연령이나 성별 제한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이상 투표율이 제일 높고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제도나 지리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Z값만 똑 떼어내서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그냥 데이터의 맥락을 싹 무시하는 거군요. 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데이터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그 극단적인 불일치성입니다. 2020년 이후 선거끼리 비교하는 건 무의미해요. 핵심은 2016년과 2020년의 차이입니다. 우편투표 추세가 이상하면 선진국도 다 검사합니다. 한국만 예외일 수 없죠. 자, 여러분. 이 집중탐구를 통해 우리가 자료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보죠. 이게 단순히 어느 동네 수치가 좀 높게 나왔네 하는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대수의 법칙이 전국적으로 무너지고 서울에서 불가능한 10%대 박스권 비율이 형성되고 반대 논리는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네, 선진국에서도 선거 사기 범죄는 늘 발생합니다. 한국이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라는 걸 이 방대한 텍스트가 지적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건 자료에 있는 통계적 이상성 중 대충 기억나는 굵직한 것들만 짚은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이상성이 존재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통계적 붕괴, 그리고 기이한 수치의 일치율이 이 모든 게 그저 연속된 우연일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 당신이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감사관이고 오늘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마주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장부를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지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